자, 오늘은 이제 우리말의 문법 요소. 자, 원래는 이제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얘가 2학기 중간고사에 주로 나오던 내용인데, 이번에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뭡니까? 지금 1학기 기말고사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관련된 거니까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말의 문법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혹은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알겠습니다. 놔뒀으니까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높임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자, 문장의 주체가 뭡니까? 문장의 주체. 주어. 그치. 즉, 주체 높임은 바로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뭐다?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주체 높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주체 높임을 실현할 때는 어떤 방식을 쓰는가?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주체 높임의 조사 깨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주격 조사가 이 가였는데 그거를 깨서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격 조사인 이가 대신에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진 조사 깨서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여준다. 해서 어머니가를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요거는 근데 솔직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안 붙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의 높임의 의미를 가진 접사 님을 붙여도 되는 경우에는 님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하잖아. 선생님 이렇게 놓지. 그래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습니다. 바로 특수어휘라고 하는 게 있으면 특수어휘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특수어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지만 뜻은 같은데 높임의 의미를 추가로 지니는 그런 낱말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형태는 원래 낱말이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완전 다른 형태의 뜻을 다른 형태를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특수어휘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특수어휘는 있으면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안 써주면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어휘를 사용하는데 이 특수어휘는 특수어휘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높이면 식사나 진지라는 말을 쓰잖아. 그렇지? 할머니 진지 드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라고 하는 말도 높이게 되면 연세 또는 춘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말 같은 경우도 높임 의미를 가지면 말씀이라고 하게 되고 먹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면 드시다, 잡수시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 자다 같은 경우는 주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수어휘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자, 특수어휘 사용 시 유의점. 그렇죠? 자, 그거는 바로 뭐냐? 자, 용언의 특수어휘들은 기본형 자체, 그렇지? 뭐뭐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함정 문제로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이렇게 해놓고 윗글에 대한 위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혹은 뭐 주체 높임을 표현한 방법으로서 높임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은근슬쩍 보기에 뭡니까?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인 시를 사용했다.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언뜻 보면 어때? 잡수신다? 시 쓰였네? 선어만 어미 시가 썼네? 하지만 이거는 틀렸다는 거야. 기본형 자체에 얘는 무조건 시가 포함이 됩니다. 용어의 특수어휘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드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형이 바로 뭐다? 얘는 기본형이 잡수, 시 요까지가 기본형 어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미가 붙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간 자체의 시가 포함이 된 거지 주체 높임에 선어만 어미 시가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낚시 문제로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설명해도 항상 문제 풀 때는 까먹어요. 애들이. 알겠습니까? 몇 번 틀려봐야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주의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에서 만약에 특수어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고 서술어가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없을 경우에는 서술어의 어미에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가다는 가시다, 듣다는 들으시다, 있다는 있으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요거까지만 보면 우리가 주체 높임법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체 높임이 진짜 어려운 거는 바로 요 옆에 있죠.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그치? 높은 사람이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된 표현일까? 자, 이 문제에서 주어가 뭘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주어가 뭘까? 그치? 말씀이가 주어입니다. 알겠죠? 말씀은 높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그 정의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필기를 해줄 테니까 적도록 합시다. 네. 자, 주체 높임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직접 높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문장의 주어가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직접 높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던 이런 높임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체의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간접 높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간접 높임을 뭡니까? 실현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자, 바로 높임의 대상의, 그쵸? 여기에 이제 주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높임의 대상이 바로 뭐다? 주체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주체의 소유자가 누구다? 앞에 나왔던 높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은 문장이 주어지만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다? 주례 선생님이라고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의 형태를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자, 서술절을 하는 문장의 형태를 사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명사, 명사,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렇지? 명사가 아니라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태를 취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문장의 주어는 할머니도 주어야. 네. 근데 귀가 더 주어져. 밝다 앞에서, 그치? 근데 밝은 거는 할머니입니까? 귀입니까? 귀요. 그쵸? 그러니까 밝다와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주어는 바로 얘가 서로 두 개가 서로 직접적으로 호응을 하는 거고, 요 문장이 할머니라고 하는 주어랑 호응하는 서술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절을 아는 형태의 문장으로서 간접 높임을 실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지? 그런데 자, 사실 우리가 간접 높임에서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특히나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맞을까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이것만 좀 분명하게 갈리는 편이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직접 높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특수어가 있으면 특수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간접 높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수어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약간 의시를 사용한 형태, 원래 기본형의 의시를 사용한 그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다 같은 경우도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도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있다냐 저기서 계시겠습니다냐 있으시겠습니다냐 계시겠습니다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다라는 말은 직접 높임에만 쓰이는 말이고, 있다,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간접 높임에서 쓰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요거를 품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자, 바로 서술어 있다 의 높임 표현을 보게 되면은, 자, 있다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계시다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있다가 동사가 쓰여지려면, 동사로 쓰여지려면은 있다가 그 서술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여야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신다 이렇게는 가능한가요? 왜? 학교에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있다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높임 표현이 있으시다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바로 뭐다?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그치? 그러면 저 문장을 보면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뭐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그치? 말씀이 주어라고 했죠. 말씀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서술어로 있으시다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걸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다 적어놨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주체 높임에서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 요 두 개만 잘대로 구분을 해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로 객체 높임이죠. 자, 문장의 객체가 바로 뭐겠습니까? 객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우리는 객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그걸 높이는 걸 우리는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주체 높임은 주어,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객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때라는 거죠. 자,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근데 객체 높임 솔직히 제일 쉬워요. 기등을 해주면 알겠지? 자,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알겠죠? 자,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자, 목적어가 먼저 높임의 대상인 경우죠. 그렇죠? 자, 이때는 특수어휘가 있으면 특수어휘만 써주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조사도 바꿔줄 필요 없고 특수어휘가 없으면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예 높임표 자체를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보자. 나는 선생님을 만났다. 자, 이 문장이 높임법상 틀렸을까 맞았을까? 나는 선생님을 만났다. 만났다고 쓰세요. 아니요, 맞습니다. 왜? 만난 주체가 누군데? 선생님. 아니죠, 만난 주체. 네, 나. 그치. 행동을 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높임의 대상은 그냥 선생님일 뿐이고 그 선생님은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격 조사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왜? 사실 객체 높임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서술어의 행위를 하는 존재는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 높임은 사실 별반 문장에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그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특수어휘가 있으면 특수어휘만 써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같은 경우에는 모시고 만나다 같은 경우는 뵙다 이런 말을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있을 경우만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의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만 써주고 없는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자, 이때는 조사를 바꿔줘야 돼요. 바로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깨를 사용을 합니다. 자, 원래 일반 문장에서는 에게라고 하는 써야 되는 거야.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에게라고 하는 그 부사격 조사를 쓰는데 이 에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높음의 대상이면 깨를 써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혼동하면 안 돼. 알겠지? 주격 조사가 이제 이가 한 글자짜리인데 깨서라는 두 글자짜리로 바뀌고 반대로 부사격 조사 에게라고 하는 두 글자짜리가 한 글자짜리 깨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혼동해. 주격 조사가 한 글자짜리니까 깨 이렇게 생각하고 목적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가 에게 두 글자짜리니까 깨서 요 두 개 착각하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알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가가 깨서 에게가 깨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우도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만 사용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주다가 들이다가 된다든지 묻다가 여쭈다가 된다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있는 것만 사용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객체 높임은 정말 쉬워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제일 머리 아프게 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죠. 바로 상대 높임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거고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즉 주체와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을 높여주는 방법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반면에 상대 높임은 바로 뭐다?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화자 자신을 낮추는 혹은 청자를 낮추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법을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상대 높임법의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주어를 낮추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저로 바꾸는 거, 그렇지? 내를 제로 바꾸는 거,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화자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바로 어미의 변화. 상대 높임은 주로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객체,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이런 거 있었잖아. 그리고 뭐 특수어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 높임은 전부 다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격식체 말 그대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즉 공적인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그렇죠? 졸려?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 다음 비격식체는 바로 뭡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사적인 자리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그래서 격식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 반면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좀 친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격식체는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근데 비격식체는 두 개로만 나눈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높임, 낮춤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격식체는 아주 높임에 해당하는 건 하십시오체.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중요한 건 오예요. 요라고 하면 안 돼요. 앉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예사 높임은 하오체. 이리 오시오. 그렇지? 그다음 예사 낮춤은 하계체. 이리 오게. 그렇지? 그다음 아주 낮춤은 해라체. 이리 오너라.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근데 반면에 두루 높임은 해여체.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치? 자, 그런데 해여체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주 죽으려고 하는구만. 그치? 자,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 원래 우리가 상대 높임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해여체의 요만 아주 특이하게 얘는 조사입니다. 알겠죠?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조사가 생략돼도 말이 성립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해여체에서 요를 빼면 무슨 체가 돼? 요를 빼면 해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요만 차이인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유빈아 밥 먹어.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빈아 밥 먹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되는 거야. 원래 요만 붙이면 되는 거야. 해체에서 요만 붙이면 해여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가 조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요가 어미였다면은 생략하면 절대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유빈아 밥 먹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용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미랑 결합을 해야 되고 어미가 없으면 용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근데도 해여체 같은 경우는 요를 빼도 사실 해체가 되는 거 상황이기 때문에 요는 조사로 분류를 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실 요것만이었으면 사실 편했겠지. 그치? 그런데 학생들이 진짜 외워야 되는 건 사실 요겁니다. 표 맞습니까? 그렇죠? 자, 실제로 자, 아까 이제 그 앞에서 나와서 그 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명령어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문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평소문도 쓰고 의문문도 쓰고 명령문도 청명문도 감탄문도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의 형태일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우리가 세분화해서 외워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표는 나중에 기말고사 할 때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한번 그래도 나중에 이번에 공부할 때 외워두면은 아마 기말고사 할 때 좀 더 편하게 외워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뭐 이번 주 이용해가지고 한 번쯤은 외워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서도 보기에 제시되는 문장들이 전부 다 그냥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오히려 헷갈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요거 배우도록 합시다. 압존법. 고등학교는 요 압존법이 꼭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자,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우리 남학생들은 압존법을 잘 알아야 돼. 군대에서 많이 써요, 여전히. 알겠지? 자, 압존법은 뭐냐면, 자, 근데 이거는 최근에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상대 높임법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일단 개념을 보면,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지라도 청자보다 낮을 경우 문장 속 인물을 높여주지 않는 것을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봅시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그치? 네. 자, 만약에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이 문장은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께서 지금 시장에 가셨어요. 그치 가셨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야? 할아버지죠. 그쵸 할아버지야. 근데 문장 속에 있는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높아 낮아? 맞죠.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때는 아버지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유일하게 쓰는 게 바로 뭐다? 갔어요 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다? 상대 높임. 여기서 쓰인 상대 높임은 바로 누구를 높여주는 거다?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 높임만 쓰는 거고, 나머지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을 높여주기 위한 건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군대 가면 그래요. 알겠죠? 이등병이 딱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빡빡 얼어가지고 빡빡 있는데, 이제 제대할 날 얼마 안 남은 말년병장이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해서 쓰레빠 질질 끌고 따라오고 찾아오고 이등병한테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야, 저기 있는 이상병 보이지? 저 이상병이 화장실 갔어. 근데 내가 너한테 야 이상병 어디 갔냐 하고 물어보면 너 뭐라 대답할래? 이러거든? 그럼 이등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상병님 지금 화장실 가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병장이 이러죠. 야 이상병이 나보다 높냐? 높냐? 이러면서 갈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왜? 병장은 상병보다 높은 사람이죠. 이등병한테는 둘 다 높은 사람이죠. 그래도 뭡니까? 문장 속에 등장하는 상병이 듣고 있는 이 병장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병장한테 얘기할 때는 상병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압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아마 여전히 쓰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근데 시험에는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거의 필수로 좀 가리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눈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제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시제 표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만 보면 되는데, 그치? 자, 그런데 이 단원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바로 시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건 시와 발화 시간의 선후 관계를 우리는 시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건 시는 뭐고 발화 시는 뭐냐? 자, 사건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장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일어난 시간을 우리는 사건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반면에 발화시는 말 그대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는 바로 사건시와 발화시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제 표현 첫 번째 과거 시제는 그렇죠? 자, 바로 뭐다? 사건시와 발화시로 설명하면 바로 뭐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경우. 알겠습니까? 혹은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 그렇지? 혹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요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문장으로 만약에 보기에서 표현이 나와 있으면은 옆에다가 사건시, 발화시 해가지고 뭡니까? 뭐 부등호 표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구분을 미리미리 조금씩 적어두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진짜 일찍 마쳐야겠구만. 그쵸? 물 마실까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인데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을 하면 되죠. 어제, 작년에, 지난번에, 아까, 방금, 그때 이런 것도 전부 다 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단원의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거죠.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서술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 어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어미도 서술어로 사용이 될 때랑 그 다음에 관형어로 사용이 될 때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서술어로 사용이 될 때는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인 at, at 혹은 더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는 먹었다, 먹더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다 같은 경우는 갔다, 가더라. 예쁘다 같은 경우는 예뻤다, 예쁘다, 그렇죠? 예쁘더라, 그렇죠? 슬프다 같은 경우는 슬펐다, 슬프더라. 이렇게 표현을 가능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 시제 더 같은 경우는 위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얘는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과거 시제 이제 과거 시제로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과거 시제 관용 사용 어미인 던 요거를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바로 뭐다? 은은 동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왜? 형용사는 은을 쓸 수는 있어요. 예쁜 가능하잖아, 그치? 네. 근데 예쁜 꽃 하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겠어? 예쁜 꽃. 현재. 그치? 얘는 지금 예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니은을 쓰게 되면 은도 안 들어가요. 무조건 니은만 쓰거든요, 형용사는. 니은을 쓰게 되면 시제가 오히려 현재가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만 요게 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는 먹던, 가다는 가던. 하지만 예쁘다는 예쁘던 이렇게 돼야 되고 슬프다는 슬프던 이렇게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대과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현재 시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근데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보면 첫 번째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 경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여기서 보면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라도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아침에 그 불고기를 먹었다 이러면 오늘이 쓰였지만 그죠? 과거가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는 친구와 영화를 볼 것이다 이러면 오늘은 또 미래 의미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세분화를 시키면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시간 부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죽으려고 하는구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이제 어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쏘리 오탄에 고쳐놓읍시다. 이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죠. 그렇죠? 네. 자, 이 경우도 역시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 는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 동사의 경우만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서술어의 경우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먹다 같은 경우는 먹는다. 그렇지? 그다음 가다 같은 경우는 간다.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현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예쁘다는 그냥 예쁘다. 꽃이 예쁘다. 지금 예쁜 거잖아. 그렇지? 네. 그다음에 슬프다 같은 경우도 영화가 슬프다. 지금 슬픈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의 경우는 뭐다?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관형어로 쓰이게 되면 자, 이때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관형 사용 어미인 는을 씁니다. 먹다가 먹는, 가다가 가는, 그렇죠? 보다가 보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반면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바로 뭐다? 현재 시제 관형 사용 어미 의도 빼세요. 니은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형용사가 굉장히 독특한 게 어간의 끝에 받침이 있더라도 탈락하고 니은이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쁘다 같은 경우는 예쁜,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이 돼. 비읍이 우로 변하고 니은이 붙는 거죠. 빨갛다는 빨간. 그치? 이런 식으로 둥글다도 둥근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어간 끝에 있는 뭡니까? 종성이 탈락하고 니은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의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형사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그 품사 시간에 배웠었던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 형용사 구분 문제에서 요걸 사용해 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문제도 모의고사 내는 데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혹은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앞에 오는 경우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미래 시제라고 하죠. 자, 미래 시제는 역시 마찬가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을 할 수 있죠. 내일, 모레, 내년에, 곧, 앞으로, 후에,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오죠. 자,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는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역시 어미를 사용을 하는데 자, 서술어로 사용이 되면 어떻게? 미래 시제 선어만 어미 get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get은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선어말 어미 get의 의미를 보면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그렇죠? 자, get이 바로 의지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친구와 영화를 보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반드시 보는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get이 의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면 이때는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얘는 무조건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꼭 가능하면 무조건 할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거는 의지를 나타낸다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get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시간 되면 일이 끝나겠다. 그렇죠? 이거는 이 1시간 뒤에 일이 끝날 거라는 걸 추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추측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시제와 무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get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제 철수가 미국에 도착했겠다. 가능하잖아. 그치? 그치? 어제쯤이면 철수가 미국에 도착했겠다. 그죠? 그 다음, 지금 철수는 밥을 먹겠다. 가능하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미래의 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이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시제랑 상관없이 get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이 경우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시제와 무관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늘 아주 그냥 죽으려고 하는구만요. 저 지금 좀 붙고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마찬가지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이 말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자, 이것도 역시 동사형사 동일하게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인 리을을 씁니다. 요거는 동사, 형용사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다가 먹을, 가다가 갈, 예쁘다가 예쁠, 슬프다가 슬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물론 뭡니까? 형용사 같은 경우는 리을만 쓰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시제에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학교에서 요즘 최근에 이걸 좀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바로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문장 자체가 나타내는 시제를 우리는 절대 시제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적어 놓읍시다. 절대 시제는 그렇죠? 자, 문장 자체의 시제를 우리는 절대 시제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시제는 바로 뭐다?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가 기준이 돼서 파악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절대 시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서술어로 쓰인 경우는 알겠죠? 네. 자, 알겠죠? 근데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 시제는 자, 문장 자체의 시제를 기준으로 안긴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걸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문장 끝 서술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나는 그렇지? 가족들과 갈 놀이 동산의 표를 샀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 문장의 절대 시제는 뭘 봐야 된다? 문장의 제일 표? 아니, 나는. 아니 절대 시제 문장의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를 봐야 되겠지. 그렇지? 큰일 났구만. 그렇죠? 그럼 사다가 샀다가 됐으니까 시제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도. 그렇지.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 표를 산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표를 산 시점을 기준으로 가족들과 갈이라고 얘기를 해놨어. 그렇지? 이래. 그렇지. 그러면 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 속에 들어있는 암긴 문장의 시제는 미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러면 상대 시제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장 전체의 시제와 그 속에 안겨있는 뭡니까? 문장 사이에 그런 상대적인 시제를 우리는 상대 시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상만 보고 우리가 일단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을 나타낼 때는 시제뿐만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상은 바로 뭐냐면 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진행상과 완료상. 영어에도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그렇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상은 발화시에 여전히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료상은 바로 뭐다? 발화시에 일이 끝나고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끝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은 진행상 같은 경우는 뭐뭐고 있다. 뭐뭐 아오 가다. 그 다음 연결어미는 뭐뭐 으면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호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죠? 공부하는 행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 회사 일이 바빠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즉 일을 하는 동안 식사도 함께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진행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 있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옆에 보면 그렇죠? 자, 옆에 보면 자, 아오 있다. 그렇죠? 이거는 완료상이냐 진행상이냐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다. 진행상. 왜 진행상일까? 앉아 있다는데 어. 계속 현재를 대고. 아니죠.
앉은 행위는 끝났고 그 앉아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니까 완료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중의성을 가져요. 왜? 앉는 행위를 현재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앉는 행위가 끝나고 상태가 진행이 돼 앉은 상태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어 있다는 의미를 좀 조심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반면에 완료상은 보조용은 아어 버리다, 아어 있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시험을 다 끝내버렸다. 자, 점심을 먹고서 운동장에서 나가 놀았다. 그렇죠? 연결어미는 고서. 그치? 이런 걸 사용하면은 완료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